안녕하세요. 차원 기자의 통크쇼 차원입니다. 첫 순서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칸 국제영화제, 암스테르담 국제영화제 같은 해외의 유명 영화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다양한 영화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술성과 독립영화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전주국제영화제, 다양한 장르 영화를 살펴볼 수 있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그리고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있는데요.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남한에 부산국제영화제 비프가 있다면 북한엔 피프가 있는데요. 피프는 평양국제영화축전의 영문 앞 글자를 따서 부르는 이름으로 북한의 유일한 국제영화제입니다. 국제 행사이니만큼 피프는 북한 내에서 드물게 해외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공식 자리인데요. 단 한국, 일본, 미국의 영화는 출품 및 상영이 금지돼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총 92개 작품이 출품됐는데요. 수상작의 대부분을 북한, 중국, 러시아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영화는 출품조차 금지된 상태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남북의 모든 사람들과 세계인들이 다 함께 자유롭게 부산부터 평양까지로 오가며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올해 처음으로 2025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평화와 통일, 미래의 의미를 아우르는 작품 총 1237점이 출품됐는데요. 그중 66점이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고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은 36명의 수상자들에게는 통일부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2025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의 주제는 그동안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 속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었는데요. 남북 지도 모양의 시계가 하나로 합쳐져야만 알람이 멈추도록 디자인된 시계와 SNS에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로 통일을 이야기한 표어, 좋아요, 평화, 구독해요, 희망, 함께 만드는 통일 이야기 등이 부분별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시상식에서 수상 작품을 통해 특히 우리 청년 세대가 일상과 삶 속에 마주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고민, 바람과 기대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다라며 혼자만의 상상은 힘이 미약하지만 많은 국민이 함께 상상한다면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는 마침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수상 콘텐츠를 내년까지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생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은 공모전 누리집과 통일부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향민들의 고향을 향한 사무친 그리움이 최근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6.25 때 남으로 내려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 고향과 만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쉽지 않았던 남쪽에서의 삶, 그 파란만장했던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엮은 건데요. 자서전에는 흥남철수 때 빅토리아호에 오른 이야기, 일사후퇴를 직접 겪은 이야기 등 긴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아픈 기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향민 자서전은 흥남철수작전 기념사업회에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는데요. 제작 과정에 실향민 3세가 참여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글로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실향민 자서전은요, 단순히 전쟁의 상처와 서름을 기록하는 작업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도 하게 되었다는데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실향민들의 서글픈 삶의 기록들이 언젠가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순서는 통파원 24시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뜨거운 현장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미래 평화의 씨앗을 심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바로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인데요.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라는 슬로건 아래 북한 원산에서 남북 유소년들이 함께 뛸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논의하는 열띤 현장의 목소리를 저 통파원 차원이 직접 담아왔습니다. 미래 세대의 통일 염원이 담긴 뜨거운 정책 토론회 현장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책의 심장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토론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직접 들어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예요? 그동안 유소년 축구대회를 쭉 남북이 함께 열어왔는데요. 좀 끊겨 있다가 이번에 원산에서 다시 열기 위한 그런 토론회를 오늘 연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남북 관계라는 게 복잡하다 보니까 뭐 법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면서 축구 대회를 다시 열 수 있을지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사도 쓰고요. 네네. EYTV 같이 하는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지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공식 명칭이 이제 아리스포츠컵 유소년 축구 대회인데요. 유소년이라면 15살 미만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 학생들이 남북한 교류전을 지금까지 22번을 해왔습니다. 이 대회를 다시 이어가자. 라고 해서 다음 대회는 원산에서 하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 마지막 대회를 강원도 춘천에서 올림픽 끝나고 2018년 8월 달에 했는데 그 다음 대회를 원산에서 2019년 6월에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북한이 폐쇄되는 바람에 하지를 못하게 됐죠. 이게 다시 개방을 해서 원산에서 원래 합의한 대로 대회를 하자 하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축구공 하나가 네. 뭐 총칼 대포 이런 네. 거보다 네. 훨씬 더 큰 우리 나라를 지키는 네. 그런 남북을 함께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중국이 중공 시절에 완전히 죽의 장막으로 갇혀 있을 때 탁구 대회를 시작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네, 핑퐁 외교라는 핑퐁 말 외교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소구, 전동, 대구. 소구 작은 공이 전동 굴린다. 대구 큰 지구를 돌린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작은 공을 통해서 남북한의 평화를 굴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허영 의원님이 오셨는데요. 지금 인사를 한참 나누시고 계시는데 인터뷰를 딸 수 있을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중계하는 EYTV인데요. 인터뷰 좀 잠깐 가능하실까요? 앞으로 남북 관계의 평화적 그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또 평화를 기초로 한 여하튼 대한민국의 국군 융성의 기회를 잘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그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 가지고 평화 정책에 첫 마중물을 부어야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작은 그런 행사이지만은 이것이 그야말로 태풍급 남북 간에 있어서의
질적과 아주 혁명적인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유, 반가워. 우리 저랑 노무현재단 장학생 동기예요. 오늘 우연히 만났는데 오늘 왜 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원산으로 간다. 저도 되게 관심 깊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저희 의원님께서 또 마침 또 통일 문제에 관심 있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는 수행차 오게 됐습니다.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원산에서 유소년 축구 교류 대회를 했다는 사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얼음 같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남북 관계가 안 좋은 시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스포츠, 그것도 이제 유소년들이 함께하는 스포츠 교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차훈 기자 통크쇼 파이팅! 오늘 들어오기 전에 기념품을 하나씩 나눠주셨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MZ 평화 와인이라고 해요. 제가 또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어제 자료집을 미리 받아서 봤는데요. 축구를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구에 제가 뭐 큰 관심은 없지만요. 그래도 이 축구와 평화, 통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 남북관계의 발전에 큰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원산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같이 원산에서 만납시다 크게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산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평화의 유산을 계승하고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스포츠를 통해 대화의 문을 다시 여는 실천적인 평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아리 스포츠 컵은 지난 22회에 걸쳐 민간의 힘으로 남북 교류를 이어온 상징적인 대회입니다. 특히 2018년 춘천 대회 이후 합의된 원산 대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잠시 멈춰섰지만 이제 다시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법적, 행정적, 외교적 과제를 함께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도출해낸다면 우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공동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결승전 당일 방문단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스포츠는 평화의 마중물이죠. 그리고 평화를 밀고 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킨 것도 평화에 대한 갈망이었고 냉전 시기의 탁구 외교 또 핑퐁 외교 이거는 미국, 중국 간의 외교를
정상회담으로까지 이끄는 물꼬를 튼 역할을 했습니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고 축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태도가 아주 완강합니다만 한 사람, 한 걸음, 한 번의 만남이 쌓여서 평화를 이루어온 역사적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계기와 틈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때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서 평창에서 원산으로 그리고 평화의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인도적 보호 목적의 활동이나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 교육, 문화, 스포츠 분야의 교류에 대해서는 예외 면제 절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포츠컵 원산 대회를 이틀 안에서 살펴보면 참가자가 만 15세 이하 청소년 선수들로서 이제 내용도 당연히 무기나 군사기술, 사치품, 전략물자 등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요. 오히려 남북 청소년의 신뢰와 또 평화 의식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평화적인 대회라는 것입니다. 북미 관계가 재개되기 전에 스포츠 교류라는 것이 여전히 의미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북측의 강한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좀 더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외교적 접근 방식은 할 수 없겠는지. 원산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종전에 합의가 됐던 정신을 고스란히 유지를 하면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때까지를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너무 이렇게 평양이나 아니면 원산을 가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저만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산을 원적지로 갖고 있으면서 가게 된다면 처음 가는 걸 텐데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흥분 속에서 치러진 데서 나오는 이런 문제거리를 사전에 없앨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경험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특히 원산 대회는 이전에 어떤 대회와도 달리 워싱턴은 우회해서 원산으로 가는 길인데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원산 곧장 간 것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는 말자. 여자 축구에서는 북한이 더 강합니다. 남자 축구에서는 한국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사실은 대등한 분위기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서로 체면을 상하지 않으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북한이 탁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이런 전통과 맥락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축구와 탁구를 중심으로 체육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축구가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든 정치가 못 푸는 것은 문화나 체육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더디어 보여도 그렇게 물꼬를 틔워야만 더 큰 단위의 어떤 평화, 공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축구라는 특정 스포츠지만, 그리고 또 유소년 축구라는 어찌 보면 좀 작은 단위지만 저는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진행을 못했었는데, 북한도 이제 평창 2028년도 평양 국제 대회가 있잖아요, 탁구.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아마 우리 원산 대회가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기대가 크고, 내년에 원산에서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남북교류 협력법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국회에서 뒷받침이 된다면 그동안에 이게 정권의 어떤 교체 때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이런 대북 정책이 이제 일관성 있게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면에서 어떤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대북 정책이 아니라 아예 국회에서 입법화돼서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법률안이 좀 되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관계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단독 트럼프와의 회담, 또 연이어진 남북 정상회담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조만간 활짝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노력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축구보단 야구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스포츠에 대한 사랑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만이 또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 축구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원산 아리 스포츠 대회 이제 내년 2월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우리 EYTV도 꼭 취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산 아리 스포츠 대회 화이팅! 네, 저희는 오늘 국회의원들부터 민간단체의 관계자들까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반드시 내년에 북한 원산에서 평화의 킥오프를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차원의 원픽! 오늘은 평화로운 일상 속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녹아있는 곳을 골라봤는데요. 바로 강화도 옆에 있는 영흥도라는 섬입니다. 고요하고 편안함이 흐르는 자연 속에 전쟁의 슬픈 이야기가 남아있는 섬 영흥도,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의 원픽! 서해 한가운데 한국전쟁의 기억을 품고 있는 섬 영흥도. 구석구석 남아있는 한국전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육지를 벗어나 또 다른 두 개의 섬을 건너야 만날 수 있는 영흥도. 영흥도의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심상치 않은 배 한 척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경비정과 근접 대치가 빈번하던 시절 가장 앞서 뛰던 함정, 바로 참수리 263호입니다. 지금은 퇴역해 이곳 영흥도에서 쉬고 있지만 그 늠름함은 여전합니다. 연평해전 당시 격침을 당했던 참수리호와 같은 계열의 함정인데요. 2000년대 이전에 활약한 오래된 함정인 만큼 지금은 녹슨 모습이 눈에 띄죠. 서해의 해상 휴전선인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북한 고석정과 간첩선을 견제하고 북의 도발로부터 우리나라와 우리 바다를 지켜온 참수리호. 현재도 해군 주력 고석종으로 운용 중이라는데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참수리호 맞은편 계단을 오르면 그 끝나지 않은 전쟁의 흔적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단 끝에 세워져 있는 해군 전적비. 여기엔 특별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도왔던 군인들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작전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전적비. 그 중에서도 14사람의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요. 바로 영흥도 주민으로 조직된 6명의 대한청년단 방위대원과 8명의 해군 영흥지구 전사자들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현충일은 물론 영흥지구 전투 전사자가 있었던 9월 중순에도 묵념을 올리기도 한답니다. 영흥도는 한국 전쟁 당시 해군 첩보와 정찰 작전의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는데요. 격전지는 아니었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곳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담긴 바닷가로 가봤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잔잔한 물결이 일지만 75년 전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서운 파도가 치는 곳이었을 이곳. 바로 십리포입니다. 지금은 해수욕장으로 운영 중인데요. 근처에 인천 상륙작전의 시발점이 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산돌뿌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한때 북한군에게 점령당했던 영흥도. 섬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군들이 반드시 영흥도로 들어와야 했죠. 그 착륙 지점이 바로 이곳 산돌뿌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십리포 바닷가 바로 앞에는 150년 된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보통 염분에 강한 소나무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곳은 좀 다릅니다. 소나무가 아닌 소사나무인데요. 소나무와는 달리 굴곡지고 가지가 많이 뻗어 있죠. 이곳 영흥도는 겨울철에 특히 강한 북서풍이 불어 바닷가 모래가 많이 날린다는데요. 그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방풍림으로써 소사나무 30여 그루를 이곳에 심었다고 합니다. 무려 150년 전에 말이죠. 전쟁이 있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나무들. 그러니 여기 있는 소사나무들은 전쟁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 휴가라서 시간 맞춰서 같이 한번 바다 구경하러 왔어요. 소사나무가 이게 다 소사나무. 아, 소사나무예요? 아, 몰랐다. 그랬구나. 이거 나름대로 더 괜찮은데요? 되게 멋있어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전에 왔었는데 네. 분위기도 좋고 풍경도 여유 좋고 있어 해서. 보이고, 네 한산해 보이고 힐링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힐링 명소지만 과거엔 일촉즉발의 심정으로 야전하는 장소였다는 소사나무 군락지. 인천 상륙작전을 앞둔 어느 날 적의 정보를 사진처럼 파헤치는 엑스레이 작전을 위해 해군 특수첩보대가 영흥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임무 마지막 날 북한군의 기습을 받은 첩보대는 목숨을 바쳐 작전의 비밀을 지켰고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의 평화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세상이 평화를 되찾은 이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국사봉. 이곳에 한국 전쟁의 애절한 사연이 담긴 장소가 있는데요. 고즈넉한 분위기에 고요함만이 감도는 여기는 1983년에 지어진 작은 사찰입니다. 영흥도의 유일한 절이기도 한데요. 통일사라는 이름이 꽤나 눈에 띄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통일 맞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고 난 후 이름만큼 강한 염원을 담아 건립된 통일사. 통일사를 지은 사람은 최성규라는 여승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쟁 당시 전장에서 남편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쟁에 나간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내에게 전해집니다. 일사후퇴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한 남편 서영석 씨가 전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중동군 대부대와 맞서 싸우다가 전우들이 모두 전사하자 남편은 전장에서 자결했다는데요. 미망인이 된 최 씨는 남편의 한을 풀고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려 통일사를 짓고 스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태극기를 개양하고 통일을 염원했다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어느 곳보다도 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수행과 기도로 승화한 아내. 이러한 아픔은 휴전 중인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평생을 간절히 기원했지만 결국 통일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소천한 스님. 통일사 대웅전 아래에는 그 간절함을 담은 공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절을 창건한 스님의 뜻에 따라 조국 통일을 기원하는 연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신도들도 통일사를 계속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들의 염원이 한 곳에 모였으니 언젠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국 전쟁을 묵묵히 버텨낸 섬 영흥도. 지금의 평범함과 평화로움은 이 섬처럼 작지만 온 힘으로 견뎌낸 그 시절 숨은 영웅들 덕분일 겁니다. 통일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오늘의 원픽, 영흥도의 그날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의 영흥도는 아주 평화롭죠. 그런 고요한 섬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전적비에 적힌 이름들이 나오는 순간 75년 전의 처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영흥도가 전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또 그곳이 그들의 마지막 자리가 됐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전사한 남편을 기리는 마음으로 지은 통일사도 마찬가지죠. 남아있는 사람의 아픔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영흥도의 과거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평화로움 속에 전쟁의 기억들이 숨쉬고 있다는 걸 영상을 통해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그 처절함과 아픔이 씻겨 나갈 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을 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구상했던 3단계 통일론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맵만으로는 통일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신뢰라는 기초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 집중탐구 3번째 강의는요, 이념이나 협상이 아닌 진심과 생명으로 남북관계의 판을 뒤집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기 소르망은 1998년 정주영 현대 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은 사건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전위예술의 주인공인 정주영 현대 회장은 1998년 6월 16일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상징하는 소 500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정 회장은 2차로 501마리의 소를 실은 트럭을 이끌고 다시 방북해서 총 1001마리의 소가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품고 북한으로 보내졌는데요. 정주영 회장은 대체 왜 소를 보냈고 1000마리도 아닌 1001마리를 보냈을까요? 먼저 대체 왜 소를 보냈냐? 정주영 회장은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인데요. 그는 17세 시절 현재 북한 땅인 고향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에서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아버지 소를 판 돈 70원을 몰래 들고 서울로 가출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그는 평생 통일을 꿈꾸게 된 건데요. 마침내 1998년 6월 16일
당시 83세의 고령의 나이로 자신이 일군 그룹이 소유한 농장의 소 500마리와 사료 트럭 50대를 동원해 직접 판문점을 넘어 북한에 소떼를 보냈습니다. 소떼를 보낸 이유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위한 경제 교류가 아니라 분단으로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컸는데요. 정 회장은 이를 통해 뿌리 깊은 고향과의 관계 회복과 민족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이 분단 이후 남북 간에는 정부 간 대화도 제한적이고 각종 긴장이 상존했는데요. 이 민간 기업인이 이를 넘어 민족 자존과 평화를 위해 행동한 것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줬고요. 이 정치로 이를 풀기에는 복잡한 어려움이 많으니 먼저 민간이 나서는 선민후관 전략을 편 것이죠. 1001마리 숫자에도 깊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1000마리는 완결과 마침을 뜻하는 숫자라면요, 1001마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끝없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정 회장은 500마리를 1차로 보내고 4개월 뒤인 10월 27일에 소 501마리를 끌고 다시 북한을 찾았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보낸 소를 총 1001마리로 정한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와 남북통일의 초석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죠. 그는 1000마리는 마침표 같으니 한 마리를 더 보내자라고 하며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시작된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출 이야기도 했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나의 사업은 이 원금 70원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이 원금을 1000배로 갚는 의미다라는 뜻도 있었다고 하네요. 16일 당일 오전 9시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요, 그는 이제 한 마리의 소가 1000마리의 소가 돼 그 빚을 갚으러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간다. 이번 방북이 단지 한 개인의 고향 방문을 넘어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일부 유니쿰 기자단으로 활동할 때 육재희 전 현대아산 상무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요. 정주영 회장은 사업 보국, 사업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평소에도 자주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정치는 남북의 이념이 서로 다르기에 통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제는 우리는 어차피 모두 먹고 살아야 한다는 면에서 같기에 통할 수 있겠다. 경제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1989년 남한 기업인 최초로 이때는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을 방문했고요. 그때부터 이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큰 그림을 그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떼 방북은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고요. 냉전 체제 아래서 이뤄진 민간인 최초의 군사 분계선 통과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는 남북 민간 교류에 물꼬를 튼 파격적인 선례로 당시 국내외가 충격과 감동을 같이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신의 실향민 서사와 기업인으로서의 위치를 활용해 한민족 화해를 위한 상징적인 평화 민간 외교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요, 20세기를 넘어 21세기 평화 운동의 초석으로 남았습니다. 소떼 방북은 분단 역사상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왜 전 세계가 주목했을까요? 소떼 방북은 분단 이후 민간인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사건으로 남북 관계의 냉전적 긴장과 적대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98년은 남북 관계가 서서히 개선되는 시기였지만은요, 아직 대규모 민간 교류나 경제 협력은 전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반공 감정이 강했기 때문에 시도하기도 쉽지 않았죠.
특히 평생을 빨갱이 소리를 듣던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정주영 회장의 이 유례 없는 행보는 남북 간 평화의 다리를 놓는, 평화의 배를 띄우는 상징적 행동이 됐습니다. 기업인이었기에 정치인들보다 부담도 덜하고 국민 정서도 우호적일 수 있었죠. 그가 이끌고 간 소떼 1001마리는요, 단순한 소나 숫자가 아니라 수십 년간 갈라져 있던 한민족의 신뢰 회복과 경제 협력의 씨앗을 의미했습니다. 이 행사는 남북 관계가 민간 차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평화 노력으로도 전환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역시 이 기회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교류에 나섰죠. 국제사회는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 평화의 신호탄으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주요 외신이 한국을 찾아 생중계하기도 했고요. 황소 외교, 앞에서 이야기한 20세기 마지막 전위예술이라는 극찬이 나오면서 국제적인 평화 메시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소떼 방북은 단순 경제 지원 행사로 보기 힘든 문화적, 정치적 이벤트였으며 남북 갈등 해소의 실험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마 이걸 보면서 DMZ라는 걸 처음 안 외국인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은 이 DMZ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지만요. 또한 법적, 군사적 통제가 엄격한 판문점 군사분계선 통과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었기에 그 상징성도 남다릅니다. 이는 분단된 국가에서 민간이 국경을 넘는 최초 기록이자 평화와 통일운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상징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북측도 이를 동포의 실천이자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서 상호 신뢰 구축의 중요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난항도 있었는데요. 북한 군부는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북한에 가겠다라는 정주영 회장의 요구를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군사시설이 노출될 수도 있고 북한 군인들의 동요도 우려해서였는데요. 여기서 정주영 회장은 소는 비행기나 배로는 운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저도 통일부 기자단 시절 판문점에 갈 때 정주영 회장과 소떼가 이동했던 그 길을 당시 현대 직원들을 태웠던 그 버스를 타고 이동했었는데요. 당시 그들의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소떼 방북 이후 남북 관계에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소떼 방북은 남북 관계의 경제 교류와 민간 차원의 평화 협력 확대라는 거대한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분단 이후 군사적 긴장과 이념 대립 속에서 민간 교류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남북이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물꼬를 틔웠죠. 1998년은 외환 위기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한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소떼 방북은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키웠습니다. 소떼 방북 전후로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탔고 정주영 회장은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서 민간의 주도적 역할을 입증하게 됩니다. 1차 방북에서 정주영 회장은 6월 23일까지 8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과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합의했고요. 10월 2차 방북 직후 금강산 관광이 시작돼서 1998년 11월 18일 이산가족 등 관광객들을 태운 금강호가 첫 출항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이후 경의선 철도 복원, 개성공단 조성 등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본격화되는 기반이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8월 남북은 개성공단 건립에 합의하기도 하죠. 이후 10년 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 남북 교류를 확대하며 분단의 군사적, 정치적 벽을 넘는 평화적 접촉이 지속됐습니다.
민족 동질성과 동포애가 민간 차원과 대중에 확산되면서요, 남한 내 평화적 공감대도 확대됐고요. 실제 통일 의제도 정치권을 넘어서 우리 사회 문화 깊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현대 사태로 인해 1차와 2차 때에 비해 크게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만은요, 2000년 8월 8일에도 세 번째 소떼몰이 방북이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공 축하로 소 500마리를 추가로 보내기도 했었죠. 정리하자면 소떼 방북은 남북 관계를 대결과 갈등에서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대전환시켰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용기 있는 민간 외교와 경제 협력 시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각 변동을 이끈 사건으로 인정받았고요. 남북 화해와 통일을 향한 민간 주도 평화 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남북 평화를 위해 사업 보국 정신을 품는 제2의 정주영, 제3의 정주영이 꾸준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집중 탐구가 필요한 한반도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